숀 마이클스가 샤프슈터를 시전하자 얼 헤브너가 잉더 벨을 외친다. 곧이어 HBK의 엔트런스 뮤직이 울려 퍼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졌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스토리. Ladies and gentlemen, good night from Montreal. 일본에서 스팅과의 경기 도중 등과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릭 루드는 그의 여파로 선수로서 활동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이후 그는 인링 액션을 제외한 해설과 스토리라인 참여 등으로 커리어를 이어갔다. WWF에 복귀한 그는 숀 마이클스의 경호를 맡아 트리플 H 그리고 차이나와 함께 초기 DX로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숀과 헌터, 차이나가 실생활에서도 유대가 깊었던 것에 반해 루드는 그들과 그러지 않은 비즈니스 관계만을 형성했다. 1997년 11월 9일 몬트리올 스크류잡이 발생하고 루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크게 실망하고 만다. 그리고 그가 느낀 실망과 분노는 WWF의 탈단으로 이어졌다. 11월 11일 온타리오에서 진행된 노의 사전 녹화를 끝으로 그는 경쟁사인 WCW로 둥지를 옮긴다. 루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비숍에게 연락을 취해 사정을 전한 후 활동 가능성 유무를 문의했고 비숍은 이에 흔쾌히 그의 컴백을 환영했다. 참고로 루드가 WWF로 돌아왔을 당시 그는 출연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러한 계약 상황으로 인해 자유롭게 WWF를 떠날 수 있었으며 WCW와의 계약 시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다. 11월 17일 루드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녹화 방송으로 송출된 WWF 로에 등장했다. 그리고 깔끔하게 면도한 모습으로 생방송 나이트로에도 출연해 같은 날 밤 동시간대 프로그램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해낸 루드였다. 브렛 하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필름을 제작 중이던 폴 제이는 몇몇 하우스쇼 및 TV쇼 등에 동행하여 히트맨에 관한 영상을 크루들과 함께 담아냈다. 촬영이 경과할수록 브렛과 빈스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갔고 그들의 모습은 카메라를 통해 직접적으로 촬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음성이라도 담아내기 위해 브렛에게 마이크를 채웠고 오피스 안에서 이루어진 빈스와 히트맨의 대화는 이렇게 해서 영화에 실린다. 폴 제이는 몬트리올 스크류잡 이후 영화 완성의 차질을 빚게 된다. 그가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WWF 측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사 소유의 영상을 제공하기로 폴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스크류잡 사건 발생 이후 폴에 대한 WWF의 온도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그들은 폴의 연락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그동안의 교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폴은 영화 편집을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해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과 부가적인 영상들을 제공해줄 것을 WWF 측에 요구하지만 번번이 무응답만이 유지되었을 뿐이었다. 마무리 작업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영화 완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폴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WWF 측이 계약사항을 전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무렵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WCW 측이 폴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들은 폴의 영화를 유료 시청으로 송출하고자 그의 영화의 판권을 구매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유료 시청을 통한 수익으로 $50만 달러를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왔다. 당시 다큐멘터리 영화들 사이에서 이러한 제안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다. 그리고 폴이 WWF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시 그들이 해당 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기도 했다. 어느 수요일 폴은 빈스와 그의 변호사에게 팩스를 보내어 금요일까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신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다. 이틀 후 폴은 WWF 측으로부터 팩스를 받게 되고 그 서신에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답변이 담겨 있었다. WWF 측은 해당 영화를 활용하여 터너3 이 워너 브라더스 측과 어떠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영상 접근에 대한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 무렵 워너 브라더스는 폴 제이에게 DVD 발매를 제안한 바 있었다.
팩스를 확인한 폴은 비밀리에 WCW 측과 진행 중이던 내용들이 서신에 언급되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근거로 빈스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인물이 WCW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폴은 회신 내용을 WCW 측과 상의하는데 WCW 측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일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했다. 하나는 금지 명령을 통해 영상을 제공받는 것으로,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실제로 승소할 확률이 적은 편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하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는 승소할 확률이 높은 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영상을 제공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선택지였다. 영상 제작이 중요했던 폴은 관련 옵션들을 살핀 결과 WCW 측이 제의한 유료 송출 및 기타 제안을 거절하고 WWF 측과 논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폴 제이의 영화 레슬링 위드 섀도우가 영어로 완성되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다. 제작 초기의 작품 방향성과는 달리 몬트리올 스크루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로 영화 내용이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브렛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폴 제이는 히트맨이라는 사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브렛이 거만하지 않은 사람이자 작업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특히 함께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하기에 가장 좋았던 사람 중 한 명이 브렛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참고로 폴 제이는 WWF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의 일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영화가 공개된 이후 빈스는 이 영화를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해당 영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폴 제이에 따르면 빈스가 영화 장면 중 자신이 쩔뚝거리면서 백스테이지 복도를 지나가는 부분을 좋아하지 않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나약한 모습이 영화에 실린 것에 대한 빈스의 염려 때문이었는데, 회사 관계자 중 한 명이 폴 제이에게 이를 발설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WWF는 지속된 법정 공방과 북미 흥행 실적 부진을 겪으며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 1994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연간 재무실적 기간 동안 약 44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WWF는 정상화를 위한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다음 재무기간 동안에는 전년 대비 총수입은 하락했으나 연간 약 33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해 반등을 도모한다. 그러나 1996년 5월부터 1997년 4월로 이어지는 재무기간은 암흑기 그 자체였다. 연간 총수입이 계속해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약 650만 달러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로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기간 WCW는 NWO 스토리를 앞세워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시장의 리더로 올라섰고, 이러한 업계 현황은 WWF의 실적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는다. WWF는 누적된 재정 문제로 인해 경쟁사처럼 그들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인 러를 라이브 위클리 쇼로 응수할 수 없었다. 또한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는 대신 연간 하우스쇼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손실 차단에 힘쓰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했다. 그 사이 빈스는 WCW에 대응하기 위해 브렛 하트와 20년 초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강수를 꺼내 든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브렛과의 계약권은 오히려 빈스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그의 운영상 고민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빈스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브렛에게 언급한 후 온전한 계약 이행이 어려운 점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경쟁사 이적을 우회적으로 제의함으로써 당면한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에 브렛은 실제로 비숍과 접촉하여 이적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빈스는 자금 확보를 위해 PPV 인유어 하우스 시리즈에 대한 유료 시청료 인상을 결정한다. 그동안 WWF는 이분화된 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TPV를 제공해왔다. 그 중 하나는 로얄 럼블과 레슬매니아, 킹 오브 더 인, 서머슬램, 그리고 서바이벌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주요 5대 PPV를 29.99달러로 책정한 가격 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주요 5대 PPV가 열리지 않은 달을 타깃으로 한 인유어 하우스 시리즈를 선보임으로써 대표 PPV들보다 저렴한
$19.99로 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WWF는 이 같은 가격 전략에서 벗어나 모든 PPV 가격을 $29.99로 균일화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로 인해 이뉴어 하우스 시리즈의 시청률은 기존 대비 3분의 1이 인상된다. 새로운 유료 시청료가 적용된 첫 번째 PPV는 1997년 9월 7일에 열린 17번째 이뉴어 하우스 시리즈 그라운드 제로였다. 해당 PPV 구매 수는 12만 6천 수량으로 그리 높지 않은 판매율을 기록했으나 새로운 공급가에 힘입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이뉴어 하우스 PPV 판매 수익을 획득한다. 참고로 이뉴어 하우스 최다 PPV 판매 수익은 시리즈 1과 시리즈 2에서 달성되었다. 이 두 시리즈는 그의 레슬매니아에 이어 가장 높은 PPV 판매 수량을 기록했을 만큼 보편적인 이뉴어 하우스의 기록과는 다른 높은 기록을 남겼다. 그 당시 $14.99로 유료 시청료가 책정되었지만 높은 판매율로 인해 이 실적은 1997년까지 부동의 1위 실적으로 유지되었다. PPV 가격 인상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한 빈스는 브렛과 계약 관련 재협상에 들어간다. 그는 재정 문제가 완화된 상황을 전하며 히트맨에게 잔류를 요청한다. 그러나 상호 간의 향후 방향성이 맞지 않아 이 논의는 발전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브렛의 WCW 이적은 확정되었다. 브렛과의 계약 리스크 해소와 PPV 판매 수익 향상을 발판으로 재정적 위기를 만회하기 시작한 빈스는 레슬매니아 14 시즌을 겨냥해 마이크 타이슨과 계약을 맺어 이 메가스타를 그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노림수를 선보인다. 빈스의 이러한 모험은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마이크 타이슨의 미디어 파워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WWF를 노출시킬 수 있었고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양산해낸다. 더불어 이를 기점으로 스톤콜드의 캐릭터를 확고히 다지며 오스틴 에라와 함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시작한 빈스였다. 최악의 적자가 발생했던 이듬해 WWF는 9자릿수의 연간 수입 기록 및 약 $850만 달러의 흑자를 창출한다. 이로써 빈스는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올랐던 재정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해 약 $5,600만 달러라는 최다 흑자를 기록한 WWF는 월요일 밤과 업계 정상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며 산업 장악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WWF에서 WWE로 사명을 변경한 빈스의 프로모션은 연간 적자를 한 차례 기록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재정적 위기 없이 업계 최고의 단체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